나는 완벽하지 못하고 결점과 약점이 있고 때로는 옆길로 벗어나기도 하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지 모르지만 나는 특별한 사람이며 그 특별함을 최대한 발휘할 것이다. 맥스웰 몰츠. 끝까지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성공 제1 덕목은 꾸준함이다. 이런 말 참 많이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은 되게 쉬워 보이는데 그 과정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모든 걸 쏟아부은 사업이 한순간에 망하기도 하고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싶은데 옆에서 그건 금수저나할 수 있는 거지, 재능이 있어야 하는 거지 하며 나를 낙담시키기도 합니다. 계속 꾸준히만 하면 된대서 이악 물고 열심히 사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막막하기도 하며 그 과정에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신이 싹트기도 합니다. 성공은 이 모든 감정적 어려움을 부딪히며 극복할 때 찾아오는 겁니다. 보통 멘탈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타이탄의 비밀노트 시리즈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의 멘탈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리법, 부족함을 인정한다입니다. 자신을 믿어야 한다라는 말 참 많이 하죠. 그런데 이 말은 내가 모든 걸 다 잘할 거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릴 거다라고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나를 믿으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노력하고 성장하면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결국에는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나중에는 할 수 있을지라도 지금은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상 처음에 읽어드렸던 맥스웰 몰츠 성공의 법칙에 나오는 문구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못하고 결점과 약점이 있고 때로는 옆길로 벗어나기도 하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지 모르지만 나는 특별한 사람이며 그 특별함을 최대한 발휘할 것이다. 여러분, 뭔가에 도전하고 있고 혹은 도전할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제가 딱 하나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0% 실패를 경험하실 겁니다. 모르는 게 있어서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고 감정에 휘둘려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요.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누구나 부족하고 이 세상이 원래 문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덩어리, 이 복잡한 세상을 이겨내는 데는 나는 너무 부족하다, 내가 가진 능력과 지식은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이 인정하라는 게 내가 지금 가진 게 없으니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좌절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정하라는 의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마인드를 가지라는 겁니다. 나는 모르는 게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앞으로 공부하고 성장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는 감정에 따라 때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도 하는 비합리적인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그 실수로부터 배우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될 것이라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부족함을 억지로 외면하려 하지 않고 그 부족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 변화를 꾀하는 사람들입니다. 역행자에서 저자 자청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대단해서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니다. 난 그저 인간의 한계, 내가 가진 한계를 스스로 인정한다. 그래서 항상 내 의지를 믿지 않고 정체성을 조정하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결과를 만들어낸다. 나는 나를 절대 믿지 않는다. 인간이 특별하지 않다는 그 믿음 자체가 오히려 남들보다 뛰어난 성과를 내도록 돕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한 의지로 뭔가를 해내려고 하지 않고 환경을 설정해 행동을 바꾸려고 합니다. 자기 혼자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유능한 직원들을 채용하고 레버리지를 일으켜 더 큰 부를 이뤄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독서하고 공부하며 성장을 꾀합니다. 괜히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완벽함을 쫓으며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배우고 환경을 설정하며 행동하면서 꾸준히 노력합니다. 이처럼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피하고 성공에 필요한 행동을 취하기 위한 성공한 사람들의 멘탈 관리법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멘탈 관리법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한다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힘든 일, 위기, 스트레스가 있을 때 상황 탓, 남 탓을 많이 합니다. 이러면 멘탈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상황이나 남은 내가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상황의 통제력을 발휘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을 때 좌절하고 무력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수저 타령하는 사람들이 인생을 못 바꾸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다시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선천적 자질로 모든 게 결정이 나 있는데 내가 노력한다고 바뀌는 게 없다고 생각하고 통제감이 없으니 무기력에 빠지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요인에서 성공과 실패를 찾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과연 뭘까요? 첫 번째로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극심한 상황에서도요, 태도만큼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악을 극복하는 힘이라는 책에서는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는 해당 사건에 내재된 것이 아니라 심신의 연속선상에 있는 내적 반응이다. 어떤 사람이 위협적이거나 도전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연속성 상의 어느 지점에 빠지느냐는 그의 생존 뇌가 신경질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그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있다. 여러분, 상황이 우리의 감정, 컨디션, 스트레스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결정합니다. 똑같은 파산이라는 상황을 겪어도요, 그 파산에서 괜찮아, 난 이제 더 내려갈 데가 없어, 나는 이제 성공밖에 안 남았다 라고 생각하고 결국 성공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이제 다시는 올라갈 수 없다 라고 판단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이별했을 때 야, 네가 벤츠를 날려버렸구나 라고 오히려 당당하게 나서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나는 다시는 저 정도 사람을 못 만날 거야 라고 괜히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황이 똑같아도 그 상황이 내 고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나의 태도, 나의 반응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힘든 일이 있을 때 반응을 선택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태도를 선택할 수 있음을 알고 억지로라도 긍정적인 반응과 감정, 태도를 선택합니다. 반응을 바꾸니 문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요. 문제를 더 가볍게 인식하니 똑같은 문제 상황이 닥쳐도 실패하는 사람들보다 더 수월히 멘탈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태도 다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기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그 드라마에 참 멋진 명대사가 하나 나옵니다. 내 가치를 네가 정하지 마 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이건 성공한 이들의 전형적인 마인드셋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모습만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모습은 보잘것없더라도 앞으로 성공한 모습,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사람,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는 사람은 나 한 사람뿐입니다. 즉, 세상 모두가 안 된다 말하고 나를 깎아내려도 끝까지 내 편을 들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사람이 나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회사 가치를 평가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A라는 회사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그들이 지금 벌고 있는 돈, 수익 구조, 혹은 현재 제시된 사업 계획, 눈에 보이는 미래 성장성만 가지고 그 회사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회사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장의 신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아무도 모르고요. 이 회사 대표 한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회사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회사 대표 한 사람뿐인 겁니다. 여러분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그 누구도 보지 못하고 여러분 한 사람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는 오직 여러분만이 정하고 평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막연하게 긍정회로 돌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어디에도 여러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상은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정해놓은 법이 없습니다. 그 한계는 오직 내가 정할 뿐입니다. 아무도 칼 들고 협박하지 않았는데 굳이 내 한계를 여기까지라고 그어놓지 말라는 겁니다. 누군가 덮어놓고 여러분을 평가절하하거나 여러분이 안 될 거라고 말하나요? 뭐 속으로 하든 직접 하든 시원하게 그냥 욕을 박으세요. 네가 뭔데? 내 가치는 내가 정해 라고 당당하게 말하세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남들이 평가하는 대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정하고 자기가 꿈꾸는 가치대로 자기 자신을 평가했습니다. 남들이 아무리 안 된다,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해도 어쩌라고, 니나 잘하든가 콧방귀 뀌며 자기 멘탈과 자기 가치를 지켜나간 사람들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한다는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상황에 대한 반응이 문제임을 알고 긍정적인 반응을 선택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자기 자신의 가치를 정하고 죽어도 그 가치를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공한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하며 멘탈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선 멘탈을 유지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먼저 부족함을 인정해 자신의 멘탈을 유지합니다. 세상에 없는 완벽함을 쫓아 괜히 불필요한 스트레스 받으며 자신을 망치지 않습니다. 지금은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노력하고 성장하면 잘 될 거라 믿으며 의지보다는 환경을, 재능보다는 노력을 의지하며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또한 성공한 사람들은 모든 걸 스스로 선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태도만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 믿으며 긍정적 태도를 선택합니다. 긍정적 태도를 선택하니 똑같은 상황을 겪고도 스트레스가 낮아지며 결과적으로 꾸준한 멘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가치도 스스로 선택합니다. 미래의 내 모습을 그릴 수 있는 건 자기 자신뿐이라 믿으며 누가 뭐라 하든 스스로를 평가절하하지 않습니다. 내 가치는 내가 정한다는 마음으로 자존감을 지키고 결과적으로 멘탈 건강을 유지해 갑니다. 타이탄의 비밀 노트 오늘 시리즈는 어떠셨나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성공으로 가는 길에 힘든 일이 있을 때 꼭 멘탈 유지하시면서 꾸준하게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응원합니다. 다음 주 타이탄의 비밀 노트 시간에는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우리 몸은 하나고 시간은 24시간밖에 없잖아요. 결국 나 혼자 일에선 한계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혼자 일하는 걸 넘어서서 시스템으로 일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시스템을 구축해 일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성공하는 사람과 크게 성공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바로 입니다. 타이탄의 비밀 노트 어느덧 8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타이탄의 멘탈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1편부터 저번 편까지 알려드린 것만 잘 실천해도 여러분 능력치와 레벨이 몇 배는 올라갈 거라 제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만 가지고는 작은 성공은 할 수 있어도 큰 성공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큰 성공은 시스템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조금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 의지와 노력만으로 성공하려 하고 크게 성공하는 사람은 알아서 굴러가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래서 큰 성공을 하고 싶으면은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나 멘탈을 어떻게 관리하나 이런 것보다도 한 단계 나아가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시스템이라는 말이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범위를 조금 좁혀서 개인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시스템과 조직적 차원에서의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의 시스템입니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요, 맨날 주먹구구식으로 일합니다. 그러니 뭔가 엄청 바쁘기는 한데 막상 성과는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생산성이 높고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까지 바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성과는 뛰어나고 항상 주변 정돈부터 일 처리 스타일 자체가 깔끔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차이를 만드는 첫 번째 시스템 만드는 법은 템플릿입니다.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은요, 일할 때 템플릿을 잘 갖춰 놓습니다. 템플릿이란 특정 상황에서 사용할 양식을 미리 정해놓는 걸 뜻하죠. 가령 아주 일상적인 메일을 보내는 일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케이스별로 샘플을 만들어 놓습니다. 상사 보고용 메일, 거래처 회신용 메일, 고객 응대용 메일 이런 식으로 경우에 따라 사용하는 메일의 템플릿을 나눠 놓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큰 주제 안에서 세부 주제별로 템플릿을 나눠 놓기도 합니다. 고객 응대라는 템플릿이 있으면 그 안에서도 교환이나 환불건에 사용하는 템플릿, 단순 문의에 응대하는 템플릿, 컴플레인에 응답하는 템플릿 등 자주 사용하는 메일 형식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는 거죠. 메일뿐 아니라 보고서 작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텍스트로 이루어진 보고서 양식, 그림 위주의 보고서 양식, 그래프 위주의 보고서 양식 이렇게 케이스별로 나눠 놓기도 하고 혹은 결제 라인에 따라 나눠 놓기도 합니다. 팀장님까지만 가는 가벼운 논의에 사용되는 보고서 양식 혹은 대표님까지 가야 하는 그런 격식을 갖춘 보고서 형식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구체화해 놓고 사용하는 겁니다. 사실 체계가 잘 잡힌 기업들은 이거를 아예 매뉴얼화 해놓긴 합니다. 그런데 매뉴얼화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매뉴얼을 자주 채우는 내용에 관한 템플릿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회사의 체계가 잘 잡혀있지 않는 경우 프리랜서 사업가라든지 작은 기업이면은 이게 더더욱 필요하다는 건 말할 것도 없겠죠. 템플릿이 없다면은 뭐 하나 할 때마다 싹
다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메일 하나도 제대로 쓰려면요 몇십 분이 소요됩니다. 중요한 일에 써야 할 시간을 메일 작성하는 데 쓰고 있으니 당연히 생산성이 떨어질 거고, 짜잘한 일에만 묶여 있으니 당연히 대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시는 양식이나 문구 등 문서는 템플릿화 해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서 중요한 일에 집중함으로 더욱 큰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두 번째 개인 시스템 구축법은 아카이빙입니다. 아카이빙이란 유용한 문구나 글귀 같은 걸 수집하는 일을 뜻하죠. 템플릿화도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는데, 좋은 템플릿을 만들려면 좋은 레퍼런스가 있어야겠죠. 그 레퍼런스를 모아놓는 작업이 바로 아카이빙입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은 사실 미리 정해져 있는 반복 업무잖아요. 그러면은 일하다 만나게 되는 정보나 자료들이 지금은 당장 쓸모 없더라도 어차피 같은 계열의 일이기 때문에 언젠가 쓸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쉽게는 거래처한테 메일을 받았어요. 근데 그 메일이 내용이 눈에 딱 잘 들어오고 예의도 갖췄고 정말 알아보기 쉬운 좋은 메일이야. 그러면은 그 메일을 따로 저장해 놓는 겁니다. 혹은 동료가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팀에서 극찬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일단 저장해 놔요. 그리고 다음에 내가 보고서를 쓸 일이 있을 때 그 양식을 참고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자료를 모아 놓는 겁니다. 이 외에도 좋은 문구라든지 떠오르는 생각이라든지 재미있거나 유익한 콘텐츠 링크 같은 거를 따로 모아 놓으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뭔가를 기획해야 할 때 레퍼런스가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동료들이 땡땡씨 혹시 무슨 자료 있어요 할 때 바로 꺼내주면은 내가 뭘 찾아볼 필요 없이 이미 저장되어 있으니까 시간을 확 아낄 수가 있겠죠. 저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항상 생각 노트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 괜찮은데 하는 게 떠오르거나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영감이 떠오르는 게 있으면은 항상 적어 놓습니다. 나중에 그 노트를 한번 쫙 살펴보기만 해도요, 그 자체가 콘텐츠가 되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인터넷에서 뭔가 이벤트 할 때 구글 폼이나 네이버 설문, 노션 페이지 같은 걸로 신청받는 경우가 요새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신청 페이지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작성되어 있다. 그러면 저는 그거를 캡처해 놓습니다. 저도 나중에 비슷한 행사를 할 때 써먹을 수가 있잖아요. 하다못해 개인정보 수집 동의 문구 이런 거 저장해 놓기만 해도 나중에 비슷한 일 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이미 잘된 결과물을 모아놨으니까 나중에 내가 그 일을 할 때 훨씬 고퀄리티의 결과물을 더 빨리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창의성과 혁신은 수집과 모방에서 나옵니다. 좋은 아이템을 만나면 아카이빙 하세요. 굳이 여러분이 다 만들 필요 없습니다. 좋은 레퍼런스를 아카이빙 하시고 그의 기초에 템플릿을 만드세요. 개인의 생산성을 기하급수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법입니다. 두 번째, 조직 차원에서의 시스템입니다. 조직 차원에서 시스템은 딱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돈을 잘 벌어도 우리 몸은 한계고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능력을 보이고 성공하기 시작하면 나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 상태에서는요, 지금의 성공을 유지하고만 싶어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가령 소득이 높아졌으니 세금 신고할 일이 많아진다든지, 일정이 많아지니 스케줄 관리해야 한다든지 일이 굉장히 많아져요. 이걸 여러분 혼자 다 한다? 그러면 점점 더 많은 시간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분명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가족과 보내는 시간, 여유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내려갈 수 없는 쳇바퀴에 올라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말하는 성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요, 정말 중요한 일을 제외하곤 전부 다 레버리지 합니다. 레버리지 한다는 말은 쉽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한테 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 혼자 많은 일을 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돈을 주면서 대부분의 일을 맡기는 겁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모두 대표님이나 주주를 위해서 레버리지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분들 덕에 돈을 벌고 있는 거고 회사 명함값이라는 레버리지를 얻을 수 있는 거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거의 대부분의 경우 직원보다 대표가 부자입니다. 그렇기에 크게 성공하려면은 레버리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민은 이거죠. 어떤 일을 어떻게 레버리지 해야 하는가 이거잖아요. 제가 그 기준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다른 말로는 80대 20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성과의 80%는 20%의 행동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행동의 80%는요, 성과의 20%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80%의 행동은 남에게 맡겨버리면 됩니다.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제 성과의 80%는 콘텐츠에서 나옵니다.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영상에서 나오는 애드센스 수익이나 브랜디드 콘텐츠 광고 수입이 80% 돼요. 나머지 20%는 어디서 나오냐?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혹은 브랜디드 콘텐츠 외 기타 협업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성과의 20%밖에 결정하지 못하는 비용 절감 문제는 세무사님에게 위임하는 게 나은 겁니다. 그리고 그 외 협업은 그냥 안 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80%의 성과를 결정하는 콘텐츠 안에서도 구체적으로 보면은 영상 성과의 80%는 제가 느끼기에 썸네일, 제목 혹은 대본을 어떻게 작성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제 생각에 영상 자체의 퀄리티, 화려한 효과를 넣는 거 이런 거는 크게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영상 퀄리티가 유튜브 성과를 결정했다면은 유튜브는 아바타 같은 3D 애니메이션으로만 가득 차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상 퀄리티 자체를 내가 욕심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위임하자라고 해서 편집자님께 편집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성과의 80%를 결정하는 20%의 행동에만 집중하셔야 합니다. 나머지 일은 위임하시거나 돈을 써서 맡겨야 됩니다. 이재용 회장님은 회사 주요 사항에 대한 결제를 하거나 혹은 해외 CEO들 만나는 미팅 자리에 참여하시지 급여 처리라던가 세금 처리 이런 거 안 하시잖아요. 중요한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크게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니 그건 너 같은 크리에이터나 혹은 이재용 회장님 같은 기업가에게만 적용되는 일이지 나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야 싶으실 수 있잖아요. 이 경우에도 레버리지 원칙은 사용 가능합니다. 동료 간 서로 레버리지를 해줄 수가 있어요. 초생산성이라는 책에서는 우리가 하는 일들을 열정과 능숙도라는 두 가지 기준의 기초에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합니다. 영역마다 이름이 있긴 한데 다른 거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열정도 있고 능숙도도 있는 영역을 갈망 영역이다 라고 부르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열정이 적거나 능력이 부족한 일보다는 열정도 있고 능력이 있는 일을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중요한 건요, 이 갈망 영역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복잡한 세무나 회계 같은 계산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저희 세무사님은 그걸 좋아하시니까 그 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직장에서도 어떤 사람은 좀 현실성이 없더라도 아이디어를 막 생산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거를 숫자로 바꿔서 잠재 수익률을 계산해 내는데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괜히 머리 아프게 네가 사업 계획도 세우고 계산도 하고 이거 할 게 아니라 그냥 각자 할 일을 나누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동료 간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대표 입장으로 사업을 하시든 혹은 회사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시든 각 구성원이 갈망 영역에 해당하는 일을 최대한 많이 하도록 설계해보세요. 업무 성과가 올라가고 만족도가 올라가서 자동으로 여러분에게 큰 성공을 가져다줄 시스템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타이탄의 비밀 노트, 오늘 콘텐츠는 어떠셨나요?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시스템으로 일합니다. 개인 차원에서도 조직 차원에서도 말이죠. 개인 차원에서는 템플릿을 활용합니다. 자주 처리하는 업무를 자동화해서 굳이 고민하고 창작의 고통을 받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양질의 템플릿을 확보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템플릿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좋은 자료와 레퍼런스를 수집하는 아카이빙을 합니다. 좋은 레퍼런스가 쌓이면요, 고민할 시간이 단축되고 그 레퍼런스들을 결합하면서 추가적인 생산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조직 차원에서는 레버리지를 활용하세요. 80대 20의 법칙에 따라 성과의 80%를 결정하는 20%의 행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나머지 80% 행동은 남에게 부탁하거나 돈을 써서라도 위임하세요. 또한 조직 안에서는 개인의 다양성을 활용해 각자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갈망 영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개인과 조직이 모두 핵심 성과에만 집중해 큰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 구축법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해야 된다 알겠어. 그런데 사실 모든 일은 결국에는 사람이 하거든요. 그래서 큰 성공을 얻으려면 사람을 관리하는 스킬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대인관계 스킬에 대해 다음 주 이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의 회사에서 CEO를 맡았던 찰스 슈왑은 미국 직장인 중에서 최초로 연봉 100만 달러를 돌파한 사람입니다. 하루에 360만 원 번 거예요. 사람들이 그에게 고액 연봉의 비결을 물었더니 찰스 슈왑은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 덕분이라고 답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열정을 불러일으켜서 최선을 다하게 만들었더니 그것만으로 100만 달러의 연봉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일은 사람이 합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성공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인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결국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게 만드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겁니다. 타이탄의 비밀노트 오늘 영상에서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다루는 능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는 첫 번째 열쇠, 감정입니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다루는 경우 상대를 논리의 동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상대는 감정의 동물이고 심지어 편견에 가득 차 있으며 자존심과 허영심에 의해 행동한다는 것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은 절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동물이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보이는 사람도 그러려고 노력할 뿐이지 우리 근본은 감정적이고 욕망에 따라 움직입니다. 인간관계를 마스터한 사람들은 바로 이 부분을 공략합니다. 논리와 이성으로 설득하려 하기보단 감정을 건드립니다. 가령 팀원이 시키는 대로 일을 잘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논리적으로 땡땡씨가 받는 월급이 300만원인데 지금 땡땡씨 업무 성과를 측정해보면 200만원어치도 못하고 있어요. 밥값은 하셔야죠. 더 열심히 하세요. 알겠죠? 이러면 땡땡씨가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최선을 다해 밥값 하도록 할게요 라고 할까요? 속으로 뭐 돈 얼마나 준다고 유세야? 지는 뭐 얼마나 잘났다고 하고 바로 자플래닛 원티드 사람인 검색하고 있을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공략합니다. 감정을 공략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식, 욕망입니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에서는 이런 말이 또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원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우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를 얻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외로운 길을 걷는다. 인간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면 어떻게든 이루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걸 자극해야 합니다. 앞서 일을 제대로 안 하는 직원에게 이성적으로 말해봤자 안 통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사람이 원하는 욕망을 자극해야 합니다. 경제적 욕망이 큰 직원이라면 땡땡씨 이번 계약 잘 따내면 수익 몇 % 인센티브 줄게 라고 제안하면 알아서 좋은 조건의 계약을 따내올 겁니다. 창의성, 자율성을 중시하는 직원이라면 더 많은 재량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며 자기 주도적으로 일해보도록 기회를 주면 본인이 할 수 있는 베스트를 만들어 올 겁니다. 이 전략을 활용하려면 상대의 욕망이 무엇인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수백 년간 통용된 진리입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사람을 얻는 지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은 약점과 같은 말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고 나아가 우상으로 떠받드는 것을 갖고 있다. 좋은 평판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익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은 쾌락을 우상으로 삼는다. 중요한 것은 상대를 움직이게 만드는 우상을 알아내는 것이다. 상대를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동기인 욕망을 이용하라. 보통 이러한 동기는 잘 다듬어진 품성이 아니라 천박한 본성에서 비롯된다. 본성은 원래 제대로 통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본성이 가장 욕망하는 것으로 유혹하라. 그러면 상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상대의 욕망을 파악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 욕구가 강하고 다른 사람은 지배 욕구가 강합니다. 안전 욕구가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아실현 욕구가 강한 사람이 있죠. 성공하는 이는 이 욕망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욕망을 파악한다는 건 상대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 입장을 배려해주고 내가 원하는 걸 주겠다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처럼 욕망을 공략하는 게 감정을 건드려 상대를 움직이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 칭찬입니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에선 칭찬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그 칭찬도 구체적일 때 진지한 것으로 가슴에 와닿는 법이며 상대에게 그저 기분 좋으라고 한 소리가 아니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명심하라. 우리는 모두 감사와 인정을 갈망하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서라면 거의 무슨 일이든 한다. 당신의 자녀나 배우자나 종업원에게 그들이 어떤 일에 무능하다거나 재능이 없다거나 하는 일이 모두 잘못되어 있다고 말해보라. 그렇게 되면 당신은 잘해보려는 마음의 싹을 모조리 잘라버리는 것이 된다. 그러나 그 반대 방법을 사용해보라. 즉 격려를 아끼지 않고 일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고 상대방의 능력을 이쪽이 믿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 일에 대해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재능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우수성을 보여주기 위해 의욕을 갖고 성공할 때까지 꾸준히 그 일을 해나갈 것이다. 칭찬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칭찬은 내가 상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기대를 받으면 그에 부응하길 원하고 자기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그 사람이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아니 잘해야 칭찬을 하지 싶을 수 있습니다. 맞죠? 잘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칭찬했다가 지가 진짜 잘하는 줄 알면 어떻게 해요? 친구나 가족 관계에서는 무조건적인 칭찬이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업무적으로는 덮어놓고 하는 칭찬은 좋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장학개론에서 김승호 회장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사장의 칭찬은 더 정교해야 한다. 고맙다가 아니라 잘했다라고 말해야 하며 수고했어, 고생 많았어요 가 아니라 일처리가 마음에 들었어, 계속 그렇게 해줘 라고 말해야 한다. 즉 감사보다는 인정하며 급여 또는 직책으로 보상이 돌아갈 때까지 칭찬이 아닌 인정을 해주며 그릇을 키워냈어야 하는 것이다. 업무적 칭찬은 감정적 표현이 아닌 공식적인 인정, 일에 대한 피드백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준 거 마음에 들었어. 앞으로도 그렇게 해줘. 이렇게 마음에 든 구석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게 막연히 좋아, 잘했어 보다 훨씬 나은 칭찬입니다. 이런 정교한 칭찬을 하면 상대는 오, 저거 찐인데? 생각하게 되고 내게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됩니다. 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칭찬만큼 호감을 사기 쉬운 방법이 없습니다. 욕망 다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두 번째 열쇠는 비전입니다. 원대한 비전에는 사람이 따릅니다. 두 사람이 여러분에게 돈을 투자해 달라고 왔습니다. 한 사람은 이 돈으로 구멍가게 좀 해보려고요 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은 전국을 일일 배송권으로 좁히는 유통망을 구축할 거예요 하면서 왔습니다. 누구에게 투자하시겠어요? 당연히 두 번째 아닙니까? 가슴 뛰는 원대한 비전을 들으면 우리는 두근두근하고 그 비전의 일부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두 원대한 비전을 세웠고 사람들이 그 비전에 동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는 천재성 못지않게 강박적이고 까칠한 성격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상사 성격이 개차반이고 불편한데도 수많은 인재들이 계속 애플로 모여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술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원대한 비전에 동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크고 원대한 비전만 세워놓으면 알아서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까요? 전혀 아닙니다. 비전이랍시고 회사 홈페이지에 있어 보이는 문구들로 채운 비전 선언문만 써놓고 회사 마당에 비석 세워놓는다고 인재들이 몰리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구성원들에게 그 비전을 정확히 알려주고 동참시키는 겁니다. 레버리지의 저자 롭 무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리더를 올바른 해답을 내놓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것이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리더의 역할은 구성원이 조직의 비전에 동화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원대한 비전을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건 비전을 제대로 알리고 구성원들을 비전에 동참시키는 겁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우리는 세상을 바꿉니다 라고 써놓는다고 구성원들이 아하, 나는 세상을 바꾸고 있어 이렇게 생각 안 해요. 테슬라로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가 우리는 인류를 구한다 라고 말한다고 직원들이 오, 나도 아이언맨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만드는 전기차는 탄소 중립을 이끌어 지구 환경을 지킬 거야.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할 거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회계 업무는 비용 절감을 통해 이 변화를 더 빨리 이루도록 앞당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구성원들이 자기도 비전에 동참하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야 내가 의미 있는 일에, 이 회사의 비전에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거기에 앞서 말씀드린 개인의 욕망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비전을 남에게 설명하고 알려줘도 그 비전이 그 사람 개인의 욕망과 관련이 없으면 절대로 사람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회사 대표가 우리는 올해 코스피 상장하고 시가총액 1조 기업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데 직원들에겐 우리 사주도 안 주고 인센티브도 안 줍니다. 퍽이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내 비전에 동참하는 게 너에게도 분명한 이익이 돼. 이걸 알려줘야 기꺼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법입니다. 일을 맡길 때도 이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고 이 일이 네 커리어에 도움이 될 거라서 맡기는 거야 라고 어떻게 도움이 될지, 어떻게 비전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알려줘야 동참하는 법입니다. 원대한 비전이 명확히 공유될 때 사람들은 마음을 움직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두 원대한 비전을 세웠고 다른 사람들을 동참시킨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압도적인 성공을 만드는 대인관계 스킬입니다. 세상 모든 일은 사람이 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열정을 일깨우고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사람을 다루는데 도사들입니다. 감정을 자극하세요. 인간은 이성이 아닌 감정으로 움직이는 동물입니다. 상대 욕구를 공략하세요. 내가 상대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상대는 저절로 나에게 호감을 갖고 내 뜻대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상대를 칭찬하세요. 칭찬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인정 욕구를 채워주는 따뜻한 사람은 누구나 도와주고 싶기 마련입니다. 비전을 공유하세요. 원대한 비전에는 사람이 따릅니다. 비전을 명확히 전달하고 상대가 내 비전의 일부분임을 분명히 알려주세요. 비전에 동참하면 상대도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려주기만 해도 그 사람들은 저절로 여러분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타이탄의 비밀노트, 오늘 콘텐츠는 어떠셨나요? 오늘로 벌써 타이탄 시리즈 9번째 영상인데 다음번은 대망의 10번째 영상입니다. 10번째인 만큼 더욱더 유익한 성공 비결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북토크와 함께 한 걸음 더 성장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영화 매트릭스를 보면 모피어스가 네오에게 빨간 약과 파란 약을 주면서 선택하게 합니다. 영화니까 주인공 네오는 당연히 빨간 약을 고르고 고통스럽지만 의미 있는 영웅의 길을 선택합니다. 갑자기 웬 영화 이야기냐 싶으실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인생에도 빨간 약이 있고 파란 약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네오는 한 번 골랐으면 땡이지만 우리는 매일 매시간 빨간 약과 파란 약 중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작게는 오늘 뭐하지부터 직장을 고르거나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 같은 매일매일의 선택이 모여 인생이 만들어지니까요. 여기서 파란 약을 먹는다는 건 그냥 편하게 남들 하는 대로 따라서 선택하는 걸 의미하고, 빨간 약을 먹는다는 건 고통스럽지만 더 나은 미래가 있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약을 먹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다르게 펼쳐집니다. 타이탄의 비밀노트 오늘 콘텐츠에서는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빨간 약과 파란 약은 뭐가 있는지, 성공한 사람들은 그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내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쾌락과 고통입니다. 여러분이 쾌락과 고통 중 하나만 선택해서 경험해야 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대부분 사람이 쾌락을 선택할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마조이스트도 아니고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통보다 쾌락을 선택하면 결과적으로 많은 실패를 만듭니다. 다이어트만 생각해봐도 돼요. 나가서 달리고 역기 들고 이런 건 고통스럽죠. 가만히 포근한 침대에 앉아있는 건 훨씬 더 즐겁고 쾌락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쾌락을 선택하면 절대 살을 빼지 못하겠죠. 다이어트는 그나마 아주 귀여운 경우입니다. 선택의 상황에서 쾌락을 자꾸 선택하다 보면은 극단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책 도파민 네이션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려 한다. 어떤 사람은 약물을 복용하고, 어떤 사람은 방에 숨어서 넷플릭스를 몰아본다. 또 어떤 사람은 밤새 로맨스 소설을 읽는다. 우리는 자신으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해 거의 뭐든지 하려 든다. 하지만 자신을 고통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이 모든 회피 시도는 고통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여러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싫으니까 웹툰, 넷플릭스만 몰아서 보거나 침대에 짱 박혀서 인스타 릴스 넘기며 몇 시간 보낸 적 있지 않나요? 분명 고통을 피하려고 한 일인데 그러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던가요? 아닐 겁니다. 보통 더 괴로워져요. 자괴감만 들고 우울해지고 진짜 오늘 뭐 했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편하려고 쾌락을 누리려고 한 일인데 이게 왜 고통을 가져오는 걸까요? 그건 바로 우리 뇌에 저울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파민 네이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뇌에 저울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저울은 수평 상태, 즉 평형을 유지하려고 한다. 한쪽이나 다른 한쪽으로 오랫동안 기울어져 있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울이 쾌락 쪽으로 기울어질 때마다 저울을 다시 수평 상태로 돌리려는 강력한 자기조정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쾌락 쪽으로 기울었던 저울이 반작용으로 수평이 되고 나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쾌락으로 얻은 만큼의 무게가 반대쪽으로 실려 저울이 고통 쪽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우리 뇌에 있는 저울은 평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평형을 잘 맞춰주면은 모르겠는데 얘가 좀 멍청해요. 그래서 쾌락이 커지면은 저울을 평형으로 맞출 만큼만 고통을 주면 괜찮은데 반대쪽으로 무리하게 힘을 줘서 더 고통이 커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스타, 넷플릭스 보면서 침대 속으로 파고들 때 혹은 자위행위나 마약을 하면서 온갖 쾌락을 위한 선택을 할 때 쾌락의 무게추가 실리게 되고 우리 뇌는 쾌락 쪽에 실린 무게만큼 고통을 가하기 위해 2배 더 무거운 고통의 추를 고통 쪽에 놓는다는 겁니다. 결국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고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쾌락이 아니라 고통을 추구합니다. 왜냐? 어차피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쾌락을 좋아합니다. 그러니 적당히 고통을 추구해줘야 저울의 균형이 맞아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고통을 추구하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제가 도파민 네이션 책을 소개했던 영상 댓글에 사람들이 그러면 맞는 거를 좋아하면 되는 거냐? 자해하면 되는 거냐? 뭐 이러는데 당연히 안 되죠. 쾌락 쪽으로 저울이 너무 기울면 반대로 고통이 너무 커지는 것도 문제지만 고통 쪽으로 지나친 무게를 실으면은 순간 쾌락이 커질지는 몰라도 뇌가 점점 고통과 쾌락에 둔해집니다. 그래서 더욱더 자극적인 고통을 추구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그냥 아예 뇌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단순히 쾌락을 추구한다, 고통을 추구한다 보다도 저울의 평형을 유지하는 것, 항상성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추구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쾌락을 좋아하기 때문에 적당히 고통을 추구함으로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굳이 새벽부터 졸린 눈 비비고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바쁜 시간 쪼개서 책을 읽고 남들보다 몇 배로 더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고통을 선택해야 장기적으로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아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편안함과 쾌락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나요? 성공하려면 쾌락만 추구하지 말고 적당량 고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지루함과 재미입니다. 쾌락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사람들은 지루한 것보다는 재미있는 걸 좋아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죠. 맨날 똑같은 사무실 앉아서 일하는 것보단 새로운 곳, 여행 가는 게 재밌죠. 책 한 권 진득하게 잡고 읽고 있는 것보다는 릴스, 쇼츠 새로 고침하면서 보는 게 훨씬 재밌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새롭고 재미있는 걸 경험한다. 이거는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지루한 일을 하다 가끔 재밌는 일을 할 때 이야기지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고요? 새롭고 재미있는 걸 찾기가 너무 쉬워졌거든요. 재밌는 게 넘치는 세상입니다. 스마트폰, SNS가 확대되면서 손가락만 까딱하면 재밌는 콘텐츠가 튀어나옵니다. 예전에는 퇴근 후에 TV 앞에 앉아서 채널을 뒤적거려야 볼 수 있었던 콘텐츠 혹은 영화관에 가야 볼 수 있었던 고품질의 재미있는 콘텐츠들이 1초에도 수만 개 이상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건 좋은 거 아니냐고요? 문제는 재미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 사람들이 지루한 걸 더 이상 견디지 못합니다. 책을 안 읽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놀려고 보는 2-3시간짜리 영화도 보기 힘들다고 하이라이트 영상만 봅니다. 자기가 클릭한 유튜브 영상도 지루하다고 내용을 댓글 보면서 파악을 해요. 친구랑 진지한 이야기 단 몇 분만 하면은 그 잠깐을 못 참고 휴대폰을 열어보고 있죠. 우리는 이제 단 1분 1초도 새로운 자극이 없는 지루한 상태를 견디지 못하는 몸이 됐습니다.
지하철 타보세요. 단 한두 정거장을 가는 사람도 일단 무조건 휴대폰을 꺼내서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공에는 지루함이 필수라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려고 해도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교과서 읽고 문제 푸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요즘 인기 있는 온라인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연예인이 아니고서야 영상 한 편의 스타가 되는 사람 없습니다. 저로 예를 들면 메인 콘텐츠가 책이니까 일단 하루에 몇 시간 이상 책을 읽어야 돼요. 그것만 하면 다행인데 콘텐츠 하나 기획하고 녹음하고 편집하고 썸네일 만들고 하는 시간 다 합치면은 영상 하나에 최소 4-5시간이 필요합니다. 진짜 지루하고 긴 과정을 매일매일 반복해야 하더라고요. 아까 잠깐 언급한 연예인도 사실은 보컬 레슨 받고 연기 연습하는 지루한 시간을 견뎌냈으니까 지금의 부와 성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투자를 잘하고 싶다? 부동산 투자를 한다? 그러면 못해도 몇 개월, 몇 년은 전국의 방방곡곡 아파트를 다 돌아다니면서 분석해봐야 안목이 생기겠죠. 즉, 분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종류의 성공에는 지루함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겁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지루함을 못 견딥니다. 처음에는 열정 넘치게 도전하다가도 조금 지루해지고 성과가 안 나온다 싶으면 금방 다른 일로 눈을 돌립니다. 주식이 핫하다 그러면 주식 공부하고, 부동산이 핫하다 그러면 부동산 하고, 유튜브 해본다 그러고 뭐 하나를 끈덕지게 못해요. 반면 성공한 사람들은 지루함을 견딥니다. 가끔은 무식하다 싶을 정도로 한 우물을 꾸준하게 팝니다. 왜냐? 여기저기 새로운 거 찾아다니는 것보단 지루함을 견디는 게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믿고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지루함을 선택하세요. 성공은 화끈하고 새롭고 재미있는 일에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루한 일을 묵묵하게 반복할 때 찾아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늘 재미보다 지루함을 선택합니다. 스마트폰 들여다보면서 쇼츠, 릴스만 쳐다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책을 읽고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고, 이 사업 저 사업 찔러보는 게 아니라 한번 도전한 일은 끝까지 해보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은 우리 선택에 따라 펼쳐집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파란 약을 선택할 때 그들과 다르게 빨간 약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쾌락이 아닌 고통을 선택하세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쾌락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뇌의 평형을 맞추는 기능이 고장나서 고통 쪽에 더욱 큰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그러니 적당한 수준에서 고통을 선택해줘야 뇌 저울에 균형이 맞게 됩니다. 행복은 쾌락과 고통 양극단에 있지 않습니다. 균형에 있습니다. 재미보다는 지루함을 선택하세요. 모든 성공은 지루함을 견딘 결과입니다. 지루하더라도 자극적인 콘텐츠를 쫓기보다는 책이나 강의 같은 성장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접할 때 인생이 바뀝니다. 이것저것 기웃거리는 게 아니라 목표를 정했으면 끝까지 도전하세요. 지루한 과정을 견뎌낼 때 성공이 찾아옵니다. 모두가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지루함을 견뎌도 쉽게 성공할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타이탄의 비밀노트 오늘 콘텐츠는 어떠셨나요? 오늘 하루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때 빨간 약을 기억하세요. 남들과 다른 고통스럽더라도 성장과 성공에 도움되는 선택을 할 때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도 북토크와 함께 한 걸음 더 성장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대박난 물건, 서비스, 콘텐츠 보면서 아 저거 내가 생각했던 건데 싶었던 적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예전에 송금할 때마다 은행 가거나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입력하는 거 귀찮아서 아 클릭만 하면 송금되면 좋겠다 이런 거 생각해 보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지금 토스잖아요? 이렇게 뭐가 대박나고 나면은 아 내가 생각했던 건데 아 내가 먼저 할 걸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간편 결제, 간편 송금이 대박 날 거라는 사실을 알아도 여러분 중 95% 이상이 자기가 토스를 만들 생각도 못 할 거고요. 실천도 안 할 겁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금덩이가 될 만한 아이디어가 손에 있어도 우리는 대부분 내일 하지 뭐 혹은 아이디어만 있다고 뭐가 되겠냐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결국 기회를 놓칩니다. 즉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 건 아이디어나 아이템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행동력이 부족해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황금 같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행동을 안 합니다. 반면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적당한 아이디어만 있어도 일단 행동을 합니다. 타이탄의 비밀노트 오늘 영상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의 엄청난 행동력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행동력의 비밀 첫 번째, 동기부여란 없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동을 못하는 이유는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막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도끼로 가득 차 있고 불굴의 의지가 끌어넘치고 이러잖아요. 혹은 SNS에서 보이는 성공한 사람들은 열정이 넘쳐 보이고 막 그러니까 나도 저런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즉,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면 동기부여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항상 동기부여 만빵이고 에너지가 넘쳐서 행동력이 높은 게 아니에요. 그럼 SNS에서 열정 넘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인가?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럼 어쩌라는 건가? 정확히 말하면 순서가 다릅니다. 동기부여가 잘 돼가지고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행동을 하니까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라는 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기력할 때 의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많지만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오히려 의욕이 나지 않으니 일단 시작하자는 것이 뇌과학적으로는 올바른 동기부여 방법이다. 우리 뇌에는 측좌핵이라는 부위가 존재합니다. 이 부위가 자극되면 의욕이 솟습니다. 근데 측좌핵 신경세포는 자극이 주어졌을 때만 활동을 시작합니다. 즉, 일단 움직여야 의욕이 솟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측좌핵이 자극되면 아세틸콜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아세틸콜린은 인지기능, 영감, 작업 효율, 창조력 등에 관여하는 뇌내 물질이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정리하면 행동하면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어 더 똑똑해지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일이 더 잘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세틸콜린이 먼저 분비돼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하세요. 먼저 행동을 해야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된다는 겁니다. 즉, 뇌과학적으로도 동기부여보다 행동이 먼저라는 거죠. 평범한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리니까 당연히 호르몬이 자극이 안 됩니다. 그러니 절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반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감정이나 동기 상태에 관계없이 일단 시작합니다. 그러니 호르몬이 분비되고 정말로 하고 싶은 상태가 됩니다. 성공을 하려면 이처럼 감정과 행동을 분리하고 일단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5초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멜 로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순간의 감정은 대개 자신의 꿈이나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다. 하고 싶은 기분이 들 때만 행동한다면 결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감정과 행동을 분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감정과 동기 상태에 관계없이 행동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일단 행동하면 호르몬이 분비되어 진짜 하고 싶은 상태, 즉 동기부여 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행동력의 비밀 두 번째, 관성입니다. 여러분 출근해야 되는데 여러분 차 앞을 누가 이중주차로 막아놨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다행히 기어는 중립으로 해놔서 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차를 밀 때 언제 가장 힘이 많이 들죠? 당연히 맨 처음입니다. 진짜 대형 차쯤 되면은 처음에 굴리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일단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하면은 관성의 법칙이 작용해 손으로 밀고 있기만 해도 쭉 굴러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굴러가고 있는 차를 멈춰 세워야 한다거나 혹은 이미 멈춰버린 차를 다시 움직여야 한다면 어떨까요? 몇 배로 힘들 겁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시작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그런데 일단 시작하고 행동하는 버릇이 들면 행동 편향이라는 게 작동합니다. 마치 바퀴가 굴러가고 있듯 적은 노력으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행동 편향이 기본 상태입니다. 이들은 시작이 어렵지 시작하고 나면 알아서 굴러간다는 것을 알고 한번 멈추면 다시 시작하기 어렵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계속 앞으로 가는 행동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반면 평범한 사람들은 맨날 기껏 자동차 움직여 놓고 힘들다고 쉬면서 다시 멈추게 만듭니다. 그리고 멈춰있는 자동차를 다시 밀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힘이 두세 배로 듭니다. 왜 잘 나가는 쟤는 뭘 해도 저렇게 쉽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당연합니다. 저 사람은 계속 노력하고 있고 나는 멈추니까 힘을 두세 배로 쓰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멈춰서는 시간이 바로 내일부터 해야지, 다음 주부터 해야지 하며 미루고 망설이는 시간입니다. 행동하지 않을수록 점점 더 많은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행동력을 높이고 싶다?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도록 하세요. 행동 편향에 빠진 상태가 기본값이 되게 하세요.
처음은 누구나 힘듭니다. 그러나 일단 움직이는 게 기본값이 되면 그 다음 행동을 취하는 거는 아주 쉽습니다. 셋째, 타이밍의 비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동을 미루는 또 다른 이유는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 상황, 주위 환경,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 완벽하게 준비됐을 때, 즉 최고의 타이밍을 기다리기 때문에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랑 똑같냐면은 코로나19 때 주식 폭락했을 때 최저점 잡아서 돈 몇 배 벌었어야 됐는데 하는 한탕주의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투자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서울 아파트 값은 2014년까지 계속 떨어졌습니다. 지나서 보면 그때가 집 사기엔 최고의 타이밍이었죠. 그런데 그 바닥을 잡은 사람 얼마나 있나요? 좀 더 가까이 보면 불과 약 5, 6년 전까지 비트코인은 한 개에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몇 천만 원이죠. 더 가까이 볼까요? 코로나 터져서 코스피 1400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주식 부동산 아무거나 샀어도 여러분 자산은 2배는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점은 이 타이밍을 잡은 사람들, 완벽한 때를 포착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는 겁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 그때는 이것저것 불안해 보이거든요. 더 떨어질 것 같고 언제 어떤 위기가 터질지 모르고 불확실하니까 완벽한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행동하지 못한 겁니다. 지나 보니까 그때가 타이밍이었구나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행동했어야 했을까요? 비록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타이밍이 완벽해 보이진 않지만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했어야 하락장에서 큰 수익을 볼 수 있었겠죠? 자, 이걸 우리의 행동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도 완벽한 타이밍을 못 잡는 것처럼 자기계발, 사업 같은 행동력을 발휘해야 하는 분야에서도 완벽한 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어도 아직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도 일단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완벽한 때란 없습니다. 행동하기 좋은 때는 오직 지금뿐입니다. 완벽한 사업 아이템, 아이디어가 성공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행동력이 성공을 만듭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고 끊임없이 행동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입니다. 행동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동기부여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 뇌는 구조상 동기부여가 돼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해야 동기부여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단 행동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에 맞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더 노력하고 행동하고 싶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감정과 동기 상태를 행동과 분리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관성을 이용합니다. 일단 차를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게 가장 힘들지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하면은 적은 힘으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행동력을 높이고 싶다면 행동이 기본값이 되는 행동 편향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행동하기 완벽한 때란 없습니다. 있다면 오직 지금뿐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불확실성이 존재해도 리스크가 있어도 그저 묵묵히 조금씩 자기가 할 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타이탄의 비밀노트 오늘 콘텐츠는 어떠셨나요? 이 영상을 저장해 놓으셨다가 무언가 도전을 망설일 때, 내일로 일을 자꾸 미룰 때 다시 찾아보세요. 오늘부터 행동력을 2배, 3배 끌어올려 성공을 향해 나아가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3년 지금 기준 가장 큰 부의 원천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바로 아이디어입니다. 농경사회부터 지금까지 아이디어가 중요하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요즘처럼 강력했던 적은 없죠. 예전에는 아이디어가 있어도 자본, 권력이 없으면 실현시킬 수 없었지만 지금은 방구석에서 컴퓨터, 스마트폰만 있으면 얼마든지 아이디어로 성공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죠? 결국 우리 뇌에서 나옵니다. 현대사회 성공한 타이탄들은 모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뇌를 자극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타이탄의 비밀노트 오늘 콘텐츠에선 성공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뇌 자극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만히 있기입니다. 지금은 집중력 상실 시대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보다 뭐 하나에 진득하게 집중하는 능력 많이 떨어졌다고 느끼시지 않으세요? 책 한 권 읽기가 힘들고 짧게는 1분, 길게는 30분 간격으로 휴대폰을 안 보면 왠지 불안하고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에서는 집중력 상실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글로벌 IT 기업에서 일하는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산만하게 하고 주의를 뺏어서 어떻게든 스마트폰 한번 더 보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돈이 되니까요.
개인이 의지력 부족을 탓하고 이것저것 노력해봤자 좀 더 큰 관점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뭐 원인이 뭐가 됐건 우리가 집중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는 팩트입니다. 이렇게 집중력을 상실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집중력 상실의 배경이 스마트폰과 SNS 보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의 특징이 엄청난 양의 정보가 엄청난 속도로 쏟아집니다. 봐야 할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그거를 하나하나 진득하게 관찰하고 읽으면서 깊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그래서 그냥 대충 훑어보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여러분 뉴스 기사나 인스타 피드 볼 때 글 천천히 정독하세요? 아니잖아요. 눈으로 대충 훑어보잖아요. 사진만 보잖아요. 이럴 때 생각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정리하면 스마트폰과 SNS가 보급되며 정보가 나오는 속도가 빨라지고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되니 집중력과 생각하는 능력을 동시에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생각을 해야 뇌가 자극이 되고 집중을 해야 그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건데 생각도 집중도 안 하니 당연히 성공하기가 힘들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생각하는 능력과 집중력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이 바로 가만히 있기입니다. 여러분 영상 멈추고 딱 5분만 폰 보지 말고 눈 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첫 1분은 진짜 몸이 근질근질거리고 휴대폰 보고 싶고 왠지 시간 아깝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5분 이상을 버텨내면 복잡하던 생각이 정리되고 머리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 겁니다. 하루에 이렇게 한두 번만 해줘도 훨씬 기분 좋아지고 쓸데없는 잡생각이 없어집니다. 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가만히 있기는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너무 빠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보가 너무 빠른 속도로 쏟아져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점점 더 자극적인 정보를 쏟아냅니다. 마치 이 정보를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을 줘요. 그걸 또 우리는 진짜 큰일 날 줄 알고 고지곳대로 소비합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많은 정보가 생존에 유리할 거라는 잘못된 본능이 있거든요. 이게 원시시대에는 유효했습니다. 원시시대에는 옆 부족이 뭘 하고 있는지, 냉수가 어디 있는지 같은 정보를 많이 알수록 생존에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보가 별로 없던 시절 이야기고 지금은 우리 뇌 용량과 속도를 한참 넘어서는 정보가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그러니 생각할 겨를 따위 없습니다. 그냥 빠르게 정보를 훑기만 바빠요. 결국 한 가지에 집중하고 사고력을 높이려면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기는 폭주하는 뇌에 브레이크를 거는 행위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려면 필연적으로 당장 눈앞에 쏟아지는 정보에 신경을 꺼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경을 꺼보면 당장 카톡에 답장 안 하고 인스타 피드 확인 안 해도 내 생존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속도를 늦춰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모든 정보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울 필요가 없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점점 내게 맞는 적당한 속도로 정보를 소비하기 시작합니다. 뇌의 과부하가 줄어들죠. 과부하가 줄어드니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생깁니다. 바로 이 여유 공간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기를 연습하세요. 구체적인 방법은 명상, 음악 감상, 요가, 스트레칭, 심호흡 등 다양합니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당장 추천드리고 싶은 건 가만히 심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눈 감고 배에 힘을 주면서 5초간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잠깐 쉬었다 다시 코로 7초간 숨을 내쉬고 이것만 여러 번 반복해도 뇌가 훨씬 상쾌해지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 뇌는 속도를 늦춥니다. 그래야 우리 뇌는 정보의 홍수에서 탈출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내고 기존의 아이디어를 개선하기도 할 여유가 생깁니다. 머리가 복잡하고 집중이 안 된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뇌를 리프레시하고 새로운 자극을 주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모드 전환입니다. 여러분 휴식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소파나 침대에 늘어져 있는 모습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뇌는 변화를 겪을 때 더 잘 회복한다고 합니다. 이 변화라는 게 막 이 일했다 저 일했다 하면서 산만하게 움직이라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일을 마치고 완벽하게 다른 모드로 모드 전환을 하라는 뜻입니다. 앞서 가만히 있기를 추천한 이유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도 막상 한 가지 일을 확실히 끝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급한 대로 이 일 저 일 하다 보면 아까 못 끝낸 일이나 걱정이 남아서 뇌가 모두 전환이 안 됩니다. 가만히 있기는 기존 모드를 완전히 끄고 뇌를 새로운 휴식 모드에 놓는 행위이기 때문에 추천드린 겁니다. 뇌에 진짜 휴식을 주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도록 자극하려면 기존 일에서 새로운 일로 완벽한 모드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모드 전환을 활용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낯선 길 걷기입니다. 모르는 길을 가면 모든 신경이 그 길을 파악하는 데 쓰입니다. 여기 어디쯤이지? 어디로 가야 목적지가 나오지? 여기 이런 좋은 공원이 있었네? 이런 지리적인 부분에만 집중하게 되죠. 여러분이 업무 관련해서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맨날 가는 길만 반복적으로 다녀요. 그러면 아는 길이니까 뇌가 길을 파악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 기존에 하던 고민과 걱정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뇌가 뭐를 원한다 그랬죠? 변화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낯선 길을 가면 길을 분석하는 데 머리를 쓰기 때문에 기존의 일에서 플러그를 완전히 뽑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플러그를 뽑고 멍을 때리거나 딴 생각할 때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릅니다. 또 다른 모드 전환 방법은 취미 활동 혹은 예술 활동입니다. 상당한 집중을 요하는 취미나 예술 활동을 하면은 우리 뇌가 완전히 다른 모드로 전환합니다. 적당히 성공한 사람들과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차이 중 하나가 확실히 몰입할 수 있는 취미가 있냐 없냐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빌 게이츠는 브릿지 카드 게임의 고수라고 하죠. 워런 버핏과 함께 자주 플레이를 한다곤 합니다. 워런 버핏은 브릿지 카드 게임뿐만 아니라 우크렐레 연주를 또 기가 막히게 한다고 해요. 마크 저커버그는 요리를 좋아하고 요즘에는 주짓수 훈련에 진심이라고 합니다. 구글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은 스카이다이빙, 스노우보딩 등 익스트림 스포츠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공한 사람들은 온전히 몰입하는 취미 활동을 통해서 기존의 일에서 플러그를 뽑고 완전히 휴식 모드로 전환해 뇌를 자극합니다. 기억하세요. 낯선 길을 가거나 취미 활동을 하는 이 모든 것의 목표는 모드 전환입니다. 우리 뇌는 책상에만 있다고 활성화되는 게 아닙니다. 뇌는 변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만들어주는 활동을 해야 뇌가 더 자극받고 똑똑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매일 반복하는 일상에서 조금 벗어난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한층 머리가 맑아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뇌를 자극하는 마지막 방법, 교류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만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서울대학교 최인철 교수님이 쓰신 프레임이라는 책에서는 사람은 객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생각하지만 사실 각자 쓰고 있는 프레임에 의해 채색되고 왜곡된 세상을 본다고 말합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사는 쌍둥이나 부부도 그때그때 생각과 해석이 달라지는 것처럼 인간은 누구나 각자의 고정관념, 편견의 기초에 세상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이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건전한 생각이라면 이 고정관념이 소신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당연히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문제는 이렇게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때 생깁니다. 내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의 말도 안 들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사회성 망가지는 건 둘째 치고 우리 뇌는 언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냐? 새로운 지식과 기존 지식이 연결될 때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거고 창의성을 만드는 결합이 일어날 일도 없겠죠. 실패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자기가 틀릴 수 있다, 내가 모르는 게 있다,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낡은 방식을 고수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도 않고 계속 실패를 반복합니다. 반면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자신도 틀릴 수 있고 내가 모르는 게 있다라는 겸손한 자세를 유지합니다. 사실 겸손도 아니에요. 이게 그냥 팩트니까. 어쨌든 성공한 사람들은 세상을 정확히 보고 교류를 통해 계속 새로운 정보를 뇌에 주입합니다. 그래야 뇌에서 새로운 연결이 일어나고 창의적인 발상이 떠오른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뇌에 계속 새로운 정보를 주입할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이 제가 말씀드린 교류입니다. 교류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과의 교류입니다. 얼마 전 소개한 생각이 돈이 되는 순간이라는 책에선 창의적 아이디어의 조건으로 공동체를 뽑습니다. 왜냐?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지식을 나눕니다. 지식만 나눌 뿐 아니라 인사이트나 경험도 나누겠죠. 이게 정말 효과가 큰 게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직업적 도전이나 고민은 이미 누군가 경험했거나 이미 해결한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이야기만 나눠봐도 내가 혼자 머리 싸매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기발한 해결책이 나오는 거죠. 꼭 동종업계 종사자를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예시로 사업가 모임 같은 데 가보면 업계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모두 성공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분야를 초월해 적용 가능한 인사이트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우리 업계에선 상상하지 못한 해결책인데 타 업계에선 너무 당연한 일이라 그냥 듣고 적용만 해봤더니 문제가 손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빌 게이츠도 워런 버핏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죠. 이게 단순히 친구들 자주 만나서 많이 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를 성장시키고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는 유익한 모임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 교류의 유형은 독서입니다. 교류가 꼭 직접 만나서 해야만 교류가 아닙니다. 독서를 통해 저자와 교류할 수도 있습니다. 독서를 통한 교류의 장점은 첫째는 내가 직접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의 인사이트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모임이라고 해서 나가봤자 만나는 사람들의 사업적 레벨이 거기서 거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책을 통해 교류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멘토병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자신이 성공한 비결을 막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게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책에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놓습니다. 어중간한 모임 나가서 교류하는 것보다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성공에 더 도움이 되겠죠. 독서의 두 번째 장점은 정보의 밀도가 높다는 겁니다. 말로 듣는 것보다 글자로 읽는 게 훨씬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령 누군가의 강의를 한 3시간 정도 들어도 그 강의에 담긴 내용은 책 분량으로 따지면 몇 분이면 읽을 정도 분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책을 통해 교류하면 정보의 밀도가 높아 학습 효율이 엄청나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독서를 통해 새로운 지식과 인사이트를 쌓고 그걸 토대로 성공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인사이트를 책에다 담습니다. 그러니 독서는 우리 뇌를 활성화시키고 배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교류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 기존 지식과 새로운 지식이 만나며 우리 뇌는 더 똑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다. 사람을 만나고 책을 읽으세요. 이게 바로 성공한 사람들이 뇌를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아이디어가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는 뇌에서 나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뇌를 자극합니다. 가만히 있기를 훈련하세요. 집중력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능력도 함께 상실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원인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분주하게 SNS에 흘러넘치는 정보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워서입니다. 외부 정보를 끊고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연습을 하세요. 과부하 걸린 뇌를 원래 페이스로 돌려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모드를 전환하세요. 뇌가 원하는 건 변화입니다. 일에서 완전히 플러그를 뽑고 다른 모드로 진입할 때 뇌가 새로운 에너지를 얻습니다. 낯선 길을 걷고 취미 활동을 하세요. 몰입할 수 있는 완전한 모드 전환이 이루어질 때 우리 뇌가 자극받습니다. 교류하세요. 창조적 아이디어는 새로운 지식이 기존 지식과 연결될 때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사람과 책을 만나 교류하면서 뇌에 새로운 관점을 부여하세요. 새로운 연결이 생겨나며 점점 똑똑해지는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외에도 뇌를 자극하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활용하시는 더 좋은 방법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만의 뇌 자극법이 있다면 댓글에 공유해주세요. 이것 또한 우리의 지식을 연결하는 일종의 교류입니다. 오늘도 북토크와 함께 한 걸음 더 성장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